왜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탄원 좀 해줘요. 탄원 좀. 실전 투자 따라해보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마인드 컨트롤, 네. 자금 관리 있는데 최근에 뭐 가치주 대 성장주 이런 논란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뭐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정답은 없는 거지만 네. 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제목에 매월 성장주로 저축하기. 그러면 과연 투자자들 중에는 매월 난 저축 월급을 받는 분들이 나는 매월 100만 원 성장주에 저축하면 되겠다. 근데 그 성장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걸 성장주로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일단 저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당연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 좀 이제 먹었어요. 25년 했으니까. 아니 그런 말씀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증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타트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60까지 해서 60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좀 편히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60까지만 돈을 좀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물론 더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평균수익이 더 늘었으니까 60까지 일하고 싶다. 그때까지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60부터 90까지 산다고 30년 산다고 했을 때 연간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15억 끼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니구나. 집에서 90, 30년. 5천, 그쵸. 15억분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저는 혼란의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10억이 너무 작다고 칠게요. 그럼 한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30억이든지. 뭐 20억으로 한다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남은 60살까지 남은 기간에 3억에서 4억 정도가 매년 제가 저축을 해야 되는 거다. 입을까 안 입을까 쓸 거 안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살짜리가 60살까지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내가 30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8천만 원 될 거고요. 뭐 1년에 7천만 원 20살짜리가 어떻게 모으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은행은 복리 효과가 있지만 주식은 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10,000원짜리가 지금 사서 10만 원이 되면 10배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계속 투자를 매월 저축을 하면서 얘가 승수 효과가 돼요. 주가가 그만큼 계속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최초의 금액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 승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월 내가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넣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이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 매월 저축하는 걸 분명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권하는 바이고요. 도대체 그 성장주가 뭐냐라는 거죠. 찾는 법.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장주를 찾는다는 건 아까 좀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스토리가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건데요. 혹시 잘 모르시면요, 주변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고요. 이런 데에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주식들이 미래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쭉 있어요. 그런 주식들을 우리 패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 되게 넣어놓습니다. 그런 주식을 넣어놨다가 시장이 또 급락하고 이럴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을 나눠서 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성장주를 샀다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제가 이것도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개 종목을 한 종목이 1억씩 샀어요. 근데 그 중에 3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그 3억을 날렸어. 그 나머지 7개 종목은 어느 정도 가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3억을 날린 거 빼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맞는 주식들은 주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고잉 컨선이 되어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5배, 10배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 중에 좀 낙오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주를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또 저도 하나 주의점은 위기가 생겼을 때 돈을 빼면 안 돼요. 위기가 생겼을 때 돈을 빼는 경우를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외환위기가 생기거나 앞으로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일 좋죠? 돈을 많이 벌죠? 보험회사입니다. 왜요? 보험회사들은 해약하는 것 때문에 돈 벌거든요. 예, 보험까지 해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험까지 해약하는 사람이 이 주식을 안 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팔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 어떻게 찾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회 변화에 추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증권 관련 유튜브나 경제 방송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걸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주식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근데 언제 오를지 몰라. 뺐죠. 이거 분명히 오르는데 언제 올지 몰라. 이런 주식은 알아요.
그런 주식을 저축하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귀담아 들으실 만한 내용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펀드나 저축도 뭐 적립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이 용도가 많은 분들은 뭐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뭐 저축하는 건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으로 저축한다는 개념이고, 주식으로 저축을 할 때 이왕이면은 지금 당장보다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그런 산업들 공부를 하셔서 그 산업의 탑픽 종목이나 좀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한다면 당장 1년 동안은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2년, 3년, 5년, 10년 후에는 그야말로 탐비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성장주는 리스크도 네. 분명히 있으니까 뭐 금액에 따라서 뭐 3개, 5개, 10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책 내용은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저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뭐 한 권을 지금 읽은 듯한 느낌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정말 공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는 책으로 진짜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매일 바뀌거든요. 어느 저자님도 아마 책을 쓸 때와 또 오늘 시장과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자님에게 또 우리 박 부자님에게 또 지금 시황에 맞는 질문을 탑다운으로 한 3-4개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탑다운이니까 당연히 위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1, 2, 3월이 사실 조정장이었어요. 코스닥 거래소가 3달 가깝게 조정이었는데 네네. 4월 들어오면서 사실 5월에 공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월 공매도가 있어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네. 4월에 일단 코스닥은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예. 99년 2000년에 워낙 많이 오른 예. 고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순항을 하고 있고 거래소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네. 올해 뭐 2분기는 공매도 있지만 좋을지 아니면 좀 아까 예. 말씀하신 뭐 박스권이 가능할지 어떤 정도의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탑다운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일단 이 방송 처음에 네. 여러분 처음 뵙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시황은요. 연준의 이익이 기본입니다. 연준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2023년에 금리 인상할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뒤보다는 2023년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23년 3분기에 만약에 한다. 금리 인상을. 그러면 얘들은 그 전에 미리 예고합니다. 미국은 뭐 제가 방송 이것저것 이런 얘기하지만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전쟁할 때도 막 미사일 쏜다 얘기하고 전쟁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반드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애들이 꼭 했던 게 있어.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바로 전에 하는 게 뭐냐면 QT. 지금은 퀀티티브 이징이라는 QE를 하는 거고 그때 QT 타이트닝에서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지금은 계속 채권을 사면서 돈을 풀어줬는데 이제 채권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회수하는 걸 해요. QT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예고를 떠나서 2023년 3분기다. 그러면 만약에 QT를 한다. 그럼 2023년 1월이나 연말에 하겠죠. 연말에. 근데 QT 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테이퍼링이죠. 지금 1,200억 달러씩 매월 갖고 있는 걸 1,000억이나 800억이나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돈을 공급하는 걸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한 6개월 전에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말이다. 그러면 6개월 전에 한다. 2022년 6월이 되잖아요. 테이퍼링이. 그럼 이거를 예고하는 게 언제쯤 되냐면 2022년 내년 초나 올해 말에 21년 말에 테이퍼링 예고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스토리가 안 되려면 연준이 이 스토리대로 가려고 지금 아예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플레이 보면요. 이렇게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팬데믹이 된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기가 안 좋아. 예, 정확하십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불확실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 빼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스토리를 갈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주입하던 걸 덜 주입하거나 돈을 빼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가총액은 멈춰있거나 점차로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갖고서 전체 시황을 일단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뿐이 없다. 좀 답답하죠. 만약에 이 스토리를 생각한다면 올해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작년에 1차 상승 줬고 9월 10월에 조정 보이고 11, 12일 또 올랐다가 그 다음 또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오른다. 4월에 오르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부분 그리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일본의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게 나타났었고요. 또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4월 말에 피크입니다. 대형주들은. 그리고 중소형주 코스닥은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피크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은 YOY도 그렇고 QOQ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5월, 6월에 계속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공매도도 있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오름폭도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강하게 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들이 이만큼 샀는데 지금 100조 순매수를 했는데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내 기관들이 들어올까요? 연기금 안 파면 다행이죠. 국내 기관들도 지금 해외 펀드들, 공모 펀드들 지금 철수한다고 지금 뉴스 어저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돈 다 빼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 자, 지금 좀 슬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영국, 예를 들어 봉쇄로 해제했다면서요. 미국도 몇 개 주로 이제 해제하고, 제가 내일 방송 때문에 어디서 제가 자료를 아까 봤는데, 미국이 지금 5,8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에 항체, 그러니까 항원이 생긴 사람들이 99.9%라면서요, 지금요. 그래서 전체 5,800만 명 중에 6,000명뿐이 확진자가 없었고요. 그 중에서 30%가 무증상자랍니다. 근데 왜 이게 슬픈 얘기냐? 지들이 개발했고, 지들이 돈 많고 해서 지들만 지금 제가 지들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만 그렇게 지금 백신 맞고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경기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먼저. 당연히 주식시장이 거기 먼저 좋아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달러들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돈이 우리나라 오겠습니까 지금? 인도는 어제 목요일 날이니까 마이너스 3% 갔어요. 27만 명 확진자 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당장 들어오지는 어렵겠다. 이 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자기네들 다 맞고 이제 괜찮아. 그러면 야 그러면 니네 좀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 경기 회복과 또 면역이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국가들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걸 우리는 되게 슬픈 표현을 씁니다. 낙수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지들 다 먹고 배부르면은 우리한테 좀 던져주는 돈의 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지금의 경기 지표나 지금의 면역 체계로 가면은 하반기에는 우리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간다. 사실 시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건방진 소리입니다. 시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번 4월에는 실적 시즌에 이런 게 있어서 올랐고 5월, 6월, 7월 좀 고생을 하다가 하반기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시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황 뷰와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들 뷰는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팩트를 갖고 어떻게 통찰력 있게 말씀하시냐의 차이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코로나 백신의 나라별 차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 정도에 될 예상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은 언제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5월달 공매도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라면 코로나, 금리, 공매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 세 가지 말고도 좀 더 주목해야 돼? 실적은 뭐 언제나 당연한 거니까 실적은 언제나 당연한 거니까 금리, 코로나, 공매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저에는 이제 백신 중요하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코로나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지금 좀 슬프게도 2%도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굴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걸 기술 개발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 우리나라는 왜 기술 개발력이 없냐?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미국에서 한 명 임상하는데 1억 이상씩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한 재원이 우리나라 재원이 없으니까 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왜 국가가 돈이 없어서 왜 이런 거 못 사냐? 아니,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돈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뒤처진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하면서 지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좀 봐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환율이 있죠, 환율. 미국이 지금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면역치기 되는데도 달러가 좀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요즘에 떨어졌기 때문에 4월에 2조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짝 시장이 오르잖아요, 잠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환율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달러가 막 강세로 막 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달러 추이를 차트가 다 있어요, 이것도요. 그러니 달러 추이를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멈춰질 것 같고요. 멈춰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게 뺄까? 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빼는 순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뭐 돈이 필요해. 당장 뭘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 집 팔까요? 차 팔아요? 부동, 펀드 깹니까? 아니에요. 주식부터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주식부터. 가장 현금성이 좋으니까 주식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이 현금을 빼기 시작하는 혹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든지 모멘텀이 없어도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빼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수에서 이제 환율과 수급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 잘 용어 낯선 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또 똑같은 당부 말씀드릴게요. 환율 설명하면서 하시면서 원화의 강세 또는 환율의 상승 하락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서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일단 주식 공부를 하시니까 원화 강세가 왜 환율 하락인 건지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한 2번 정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환율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는 뭐 너무나 당연한 팩트인데 그거조차 이해를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종목 질문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좀 4, 5월장에 뭐 조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조정이면 또 조심해야 될 업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내년에 중요한 업종 이런 거는 너무 먼 미래니까 네. 당장 그래도 눈앞에 있는 몇 달 동안 네.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업종 네. 또는 야 이 업종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런 좀 업종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좀 너무 길게 했죠. 그래도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증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 좀 여러분들이 탄원 좀 해줘요. 탄원 좀.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탐방하는 정보 이런 정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선행매매라든지 이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증권사 직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종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방송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리뭉실하게 이 섹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증권사 직원이 아닌 나머지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맨날 주식시장 안에 있는 증권사 직원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맨날 뭐 돈이면 시어머니 얘기하고 종문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변명이 하는 거고요.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법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시장에서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시장의 탑픽 섹터의 탑픽 종목은요. 하루 종일 유튜브나 경제방송을 하루 종일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 회자되는 섹터, 회자되는 종목이 그 시기에 가장 주도해요. 지금은 일단 제일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작년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수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작년 12월서부터 얘기한 게 전기차예요. 자동차 얘기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올랐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얘기가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 반도체가 뭐 미래 인프라다 뭐 이러면서 반도체하고 미국에 오면은 반도체 세제 혜택 준다, 반도체 공장 세워라, TSMC도 공장 세워라, 삼성 간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반도체 대책법인가 뭐 법이 요번에 5월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합니다. 뉴스 보세요 여러분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점은 이런 겁니다. 2017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10배씩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 바로 직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폭락하면서. 치킨 게임이 뭔지 뭐 그건 나중에 보세요. 공부하세요. 치킨 게임에서 반도체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위너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고 오른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가격의 치킨 게임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도체가 어디 필요하냐면 지금 잘 보세요. 쇼티지가 어디서 나나? 자동차에서 난대죠.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이나 뭐 CCTV나 휴대폰이나 모든 데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걸 MCU라고 하거든요. 이 반도체 칩도 쇼티지가 난대요. MLCC도 쇼티지가 난대요. 전부 다시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통틀어서 반도체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들이 어디에 들어가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인 거예요. 새로운 IT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반도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자동차용 반도체가 전 세계에 우뚝 선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팹리스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기에 들어가는 얘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가 좋은 상황이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는 부품 좋고 소재 좋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저러고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 많죠. 그러면 반도체에 있는 후반 기업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분명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SK하고 뭐 LG하고 뭐 합의했다고 하니까 또 올랐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무조건 고체 배터리입니다. 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 중점해서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나가지고 분명히 안타깝게 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마 근데 오늘 하락 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올라야지 맞는 거죠. 그럴수록 더 기술 개발을 해야죠.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건 대세 상승 산업이지 않습니까? 고체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웨어러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부 다들 IT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또 IT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종목명은 말씀을 법을 지키시느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실 업종만 들어도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업종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가 좋아요가 아니고 반도체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위주였지만 이제는 비메모리 그 중에서도 순서까지 다 정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종목들 검색하셔서 뭐 비교를 하면서 탑픽 종목을 스스로 찾는 훈련 그런 게 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투자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도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긴 시간 동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전에 MBC에서 방송 한번 같이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같이 대화는 안 했는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공감하니까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법. 그리고 이런 섹터가 좋아 뭐 이런 거 설명을 주시면서 혼잣말로 슬쩍 기억 안 나실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법 노하우를 가르쳐도 됩니까? 라고 저쪽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가르쳐도 된다고 어차피 가르쳐도 안 한다고 공부해도 이런 데 들으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안 해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 차트 보는 법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통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뭐 그렇게 뭐 노하우가 뭐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하면요 공부한 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얘가 벌면 얘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제로섬이 아닙니다. 같이 주식시장에서 볼 때 같이 벌 수 있는 거니까 모두 다 돈 벌어서 좋은 그런 시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돈 버는 좋은 주식장이 되면 좋겠고 오늘 지금까지 말씀 도와주신 분은 주식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의 박병창 저자님 정말 20년 이상 증권시장에서 특히 증권맨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그 이력을 보지 않아도 오늘 정말 1시간 남짓되는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